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비트코인이 8만 6천 달러 선까지 깨지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도 하락하며 암호화폐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때는 위험 자산부터 안전 자산까지 다 오르는 이른바 에브리띵 랠리가 이어졌지만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인 가상 자산 비중부터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약세, 단기 조정일지 구조적 조정일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금세기 최고의 투자가로 꼽히는 워렌 버핏이 마지막 주주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5월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은퇴를 공식 선언했던 그가 매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마침내 공식적인 작별 인사를 전한 건데요. 워렌 버핏의 마지막 주주 서한과 그의 삶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엔비디아 효과가 하루 천하로 끝난 건가요? 이 AI 거품론 재불상하면서 정말 오늘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아마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열어서 주식 보시기가 두려운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제 밤부터 새벽, 미국 오늘 증시. 오전 현기증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네. 사이에 정말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변동성 장세가 정말로 극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종가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가 3.79% 하락했습니다. 3,853.26 코스피 결국 4천선 회복한 지 하루 만에 3,800선까지 밀려나게 됐고요. 네. 코스닥은 3.14% 하락하면서 863.95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 넘게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네.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오늘 사실 이 영향으로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7.7원이 오른 1,475.6원에 주간 거래에 마치면서 4월 9일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네. 오늘 정말로 발작 증세가 심했던 하루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 실적으로 크게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 만에 180도 달라진 분위기에서 오늘 장을 시작을 했어요.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AI 거품 우려가 재부상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매가 나타나면서 사실 오늘 장 초반부터 크게 흔들렸고요. 3%대 낙폭이 쭉 이어지면서 지수는 3,850선까지 밀렸고 네. 장중 내내 오후장 들어서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오늘 투심이 하루 종일 급격히 얼어붙었던 날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반도체를 필두로 한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5%대, SK하이닉스는 8%대 급락했고 네. 시가총액 상위주들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던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코스닥도 많이 내렸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이 AI 거품론 이게 참 잦아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했고 특히 나스닥이 2%대 급락세를 보였거든요. 사상 최고 실적을 내놓은 엔비디아 역시 주가는 3.15% 급락했습니다.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이 뉴욕 증시도 이 머리가 아팠던 게 장 초반엔 분위기가 좋았어요. 장전 거래에서 엔비디아 같은 거 5%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증시가 엔비디아 실적을 발판으로 AI 거품 우려를 씻어냈고 크게 반등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장도 그걸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장 초반에는 급등했어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도 네.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반으로 가면서 이게 갑작스럽게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재부상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급냉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다양한 분석이 제기가 됩니다. 네. 일단 가장 무게가 실리는 분석을 전해드리면 엔비디아가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자들이 주목한 게
매출 채권이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했다는 겁니다. 네, 네.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 채권이 333억 9,100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 50조 원에 육박을 하는데 이게 전 분기 대비 44%나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네. 매출 채권이라는 게 외상. 인 거죠. 네, 외상이죠. 팔고도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해서.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인 이른바 빅테크들의 수익성에 다시 한번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AI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데 네. 제대로 수익 회수를 할 수 있겠냐 이 의문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고 결국 AI 투자가 거품일 수 있다. 이 우려로 이어지면서 네. 기술주들에 대한 투매를 불러왔다는 분석입니다. 네. 여기에다 이제 연준 또 월가 인사들이 그 자산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 이런 경고를 하면서 정말 투자 네.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리사쿡 이사는 그 공개 연설을 가졌는데요. 네. 고평가된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게 현재 내가 가진 인상이다. 이런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를 또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월가에서도 이런 경고 목소리들이 나왔는데요. 헤지펀드의 대부로 통하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 CNBC와 인터뷰에서 네. AI 업종 관련 거품 논란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에 거품은 있다. 자신이 그 갖고 있는 거품 측정 지표가 1929년 대공황 직전 또 2000년 버블 사태, 닷컴 버블 그 터지기 직전에 이 거품 측정 지표가 100%를 가리켰다면 현재 수준은 한 80%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네. 이렇게 연준과 월가의 유명 인사들의 경고성 발언이 매도세에 불을 더 붙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몇 년 새 그 이상 기후로 인해서 농산물 수급이 원활치 않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네. 이게 그 올해 보면은 고추와 또 감자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고추 생산량이 6만 1,000톤, 작년보다 9.7% 감소했습니다. 네. 이게 이상 기후 때문이에요. 8월 이후에 잦은 비가 내리면서 작년보다 수확이 일찍 끝났고 병충해 피해도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농촌도 고령화가 되고 생산비도 증가하면서 재배 면적이 계속 줄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고추 재배 면적이 25,743헥타르, 작년보다 2.6% 줄면서 역대 가장 작았습니다. 네. 지금 고추 생산량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우리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 김장 비용에도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고요. 감자도 많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생산량이 네. 일단 많이 줄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대부분 나오는 고랭지 감자 생산량이 11만 4천 톤, 작년보다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생산량이 떨어진 겁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고랭지 감자는 생산량의 99%가 이 강원도에서 나오는데 올해 강원 영서 지역이 여름철에 고온 또 가뭄 겪으면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올해 감자 도매 가격이 작년보다 30%가 지금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작황도 좋지 않다고 해요. 제주 같은 경우는 파종 직후에 비가 내려서 발화율이 현재 저조하고 내륙에서도 일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노지에서 자라는 봄감자 아하. 그리고 이런 고랭지 감자도 저장량도 예년에 비해서 감소하면서 네. 이 감자 가격이 당분간 고공행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통신사들에서 그 개인정보 해킹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대형 유통업체에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면서요. 네, 바로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 쿠팡. 네. 입니다. 쿠팡에서 이제 고객 4,500여 명의 이름과 이메일 같은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어제 쿠팡이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쿠팡 측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8일이었고 이 18일에 고객 개인 정보가 인가되지 않은 조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네. 이 조회된 정보를 보니까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등이었다고 하고요.
쿠팡은 고객 결제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이 없었다. 고객 결제 정보는 잘 보호되고 있다면서도 개인 정보가 유출된 피해 고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쿠팡은 현재까지 파악된 원인과 경과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쿠팡 같은 유통대기업은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곳이기 때문에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 정도 규모의 기업에서 정보 접근 통제가 이렇게 허술했다면 중소 온라인몰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플랫폼 같은 곳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 최근 들어서 유통업계에서도 정보 유출 자주 발생하고 네. 있나 봐요. 크고 작은 그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유통 플랫폼 업계에 계속 있었고 네. 해외 명품 브랜드들에서도 올해 들어서 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랐는데요. 지난 7월에는 이 피자 프랜차이즈 파파존스 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에서 고객 주문 내역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었고요. 그 GS 리테일에서는 지난 1월에 해커의 공격을 받으면서 한 9만 명의 회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적도 있었고요. 네. GS 샵에서도 158만 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던 정황이 포착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해외 유명 브랜드들 디올, 티파니, 카르티에서도 올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랬군요. 네. 이런 정보 유출 사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건수 총 3천만 건을 넘어섰고요. 최근 5년 누적 유출 규모로 보면 8,800만 건 이상에 달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사실상 국민 전체가 한 번 이상은 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연관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 17분입니다. 대표적 암호화폐죠. 비트코인이 8만 6천 달러 선까지 지금 깨지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급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단기 조정에 그칠지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그러네요. 몇 달 만이죠? 네. 제가 나온다는 거는 변곡점이 있어요. 굉장히 올랐거나 굉장히 내려갔을 때. 또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후자죠. 오늘은 이제 많이 내려서 나오게 된 거죠. 네. 그 검은 11월이라고 할 정도예요. 아, 벌써 이제 별명이 생겼군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검은 금요일인데 음. 비트코인은 전체적으로 검은 11월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10월부터 시꺼맸습니다. 네. 10월에 제일 올랐을 때가 얼마였었죠? 10월에 이제 지금 신고점 기록했던 게 네. 12만 6천 달러 네. 정도고 오늘 이제 8만 5천 달러 선까지 그럼 몇 내려왔으니까 퍼센트가 빠진 거예요? 그럼 대략 한 35% 정도? 네. 네, 35% 정도 빠졌다 봐야죠. 네, 그럼 시총도 많이 날라갔겠네요. 그렇죠. 그냥 3분의 2 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4조 뭐 3천억 달러대에서 3조 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네, 되면. 이제 전체 크립토 크립토 시장 전체만. 시총이 네, 4조가 예. 넘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아마 3조 밑으로 내려왔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 네. 한 2달 전인가 만나는데 이제 한참 저보다 나이가 어린 잘 지내는 친구인데 네. 올 초에 이제 아파트를 팔았대요. 어.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비트코인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다 도중에 한번 이제 아파트를 아주 작은 거를 뭐 산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 연락이 이제 안 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뒤늦게 비트코인에 올라탄 사람들이 꽤 많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폭락을 하면 물론 계속 가져갈 생각을 했겠습니다. 판단이 있어서 했겠습니다만은 어떨까요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게 네. 이제 한 6만 달러대 중반에 있었다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초에 네. 당선이 확정이 됐거든요. 예, 예. 근데 그날부터 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40%가 올랐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12월, 1월 요때쯤에는 대략 10만 달러가 맞아요. 됐던 건데 네. 사실 이제 그 가격대보다도 상당히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초 작년 말 요때 사신 분들은 대부분 웬만하면 지금 손실 구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지 이제 전문가시니까 하나씩 좀 짚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상승의 이유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승은 어떤 자산이 가격이 올라갈 때는 당연히 이제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갑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 풀이해 볼 수 있는데 2025년 상반기 그리고 이제 중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네. 4월, 5월, 6월, 7월, 8월 네. 이때쯤에는 누가 많이 샀냐면 주체가 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는 비트코인 현물 ETF. 네. ETF에서 자금이 다시 많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좀 상승이 됐었고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DAT라고 하는 이 섹터의 기업이 따로 생겼어요. 네. 이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라고 해서 네. 기업명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이해가 쉬우신데요. 보통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네. 아니면 최근 올해 하반기에 지금 서학개미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비트마인이거든요. 네.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이더리움을 전문적으로 사서 모으는 네.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DAT 기업과 현물 ETF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네. 비트코인도 오르고 네. 이더리움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은 정확하게 그 반대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ETF와 네. 이 DAT 기업에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팔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이 이유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파는 거는 사실은 이제 결과고요. 네.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네. 그 과정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좀 가장 컸던 거는 최근에 이 미국 금융시장을 필두로 해서 상당한 유동성 경색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제 SOFR이라고 해서 네. 이게 단기 달러 시장에 이제 금리 작용하는 금리인데요. 이 금리 자체가 원래는 올라가면 안 되는 구역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네.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이 여유 자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급한 사람들이 사람들은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면 가장 쉬운 것이 자산 중에 많이 올랐던 것부터 그거를 처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제일 먼저 떨어지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금 가격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이 주식도 이제 좀 많이 팔고 있죠, 사람들이. 그 AI 기술주 관련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비트코인을 좀 많이 산다.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연동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AI 그 거품론 뭐 위기론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도 같이 그 가격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상관관계 같은 걸 계산해 보면 나스닥 지수하고 네. 나스닥 100 지수하고 비트코인 가격하고는 대략 한 0.8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네요, 생각보다. 근데 네. 올해 하반기에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 네. 상승할 때는 이 상관성이 좀 떨어지고 하락할 때는 상관성이 굉장히 높게 아이고 나타납니다. 하락할 때 더 힘들게 만드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게 이 AI 주식이라든지 흔히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M7. 네. 주력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이 빅테크들이요. 주식들은 미국 정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뭐 딴 나라에 이제 이제 방문할 때마다 네. CEO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매출을 엄청 올려줬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기업들의 상승으로 주가가 버텨오고 견인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비트코인은 사실 이렇게 끌어주는 주체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시간이 지날수록 어디에 지금 내 돈을 넣어야 되지? 올라가는 쪽에 올라타자. 이런 심리가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또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좀 더 비트코인 비트코인 하락에? 예, 그게 단기에 너무 많이 급락해서요. 지금 또 하나의 요소는요. 네. 주식이고 지금 코인이고 간에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매수하는 비율이 좀 하반기에 급격히 늘어났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B2 비율이 늘었다는 건데요. 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B2라는 것은 사실 내가 현물을 사게 되면 하락을 하거나 이제 상승을 하거나 똑같이 한 배 한 배가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B2를 했을 때 하락이 좀 크게 나오면 네. 이 담보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네.
청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청산 이슈가 있어서 네. 요 청산이 크게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10월 11일에 예. 중국이랑 한참 이제 새로 관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네, 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시사했는데 네. 그날 이제 비트코인 이 전반적인 크립토 자산 시장에서 네. 190억 달러 정도가 청산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하반기에는 상당 부분이 사실은 비투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던 국면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네. 비투에 사용되는 총알이 증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 압력을 받지를 못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가격 자체는 거의 전고점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에 대한 압력은 계속 있었던 네.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전부터 하락이 사실은 시작이 됐었고요. 네. 최근에는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같은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쭉 이런 걸 들어보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하락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그래서 크립토 시장, 네. 이제 비트코인 안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들고 나는 네. 그런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냐 매도 타이밍이냐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네. 온체인 분석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런 분석을 봤을 때는 네. 지금 매수세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분석이 언제 나온 건데요? 비교적 이제 근래 최근 네. 이번 주에 네. 네. 그러니까 뭐 어제 그제 정도의 아. 자료들을 좀 취합해서 보면 그래도 매수세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아까 이제 원인을 저희가 설명을 할 때 미국의 이 금융시장 뒷단에 있는 이 유동성 자체가 지금 좀 경색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돈이 지금 풀리지가 약간, 않기 때문에 네.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지금 제일 지켜야 되는 자산은 네.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인 거고요. 네. 비트코인은 이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원인을 먼저 해결해야 사실은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데 이 지금 유동성 경색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네. 사실은 연준이 네. 이 분야에 한해서 이제 네. 유동성을 공급하는 어떻게 공급해요? 그 보통은 이제 분야에서? 양적 완화라는 방법으로 네. 공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자, 금리를 금리도 내려야 되지만 네. 사실 보통 우리가 이제 QE라고 QE, 해서 네. 그래서 레포 시장의 유동성을 네. 직접 공급을 하는 거죠. 퀀티티 이징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연준이 직접 자산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네. 시중에 돈을 풀어줘야 되는 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약간 이렇게 아주 낙관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연준이 그런 결정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이게 하고요. 굉장히 얄궂은 상황인 게요. 연준이 10월 FOMC에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는데 네. 양적 긴축을 12월 1일부터 해제하겠다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이 양적 긴축은 양적 완화 제가 얘기했던 양적 완화하고 정반대의 네, 이제 네. 행동인데 네. 양적 완화가 이제 자산을 매입하는 거라면 네. 양적 긴축은 연준이 갖고 있던 자산을 팔고 시중에 있는 달러를 빨아들이는 과정이죠. 네. 통화량을 타이트닝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QT. 통화량을 네. 긴축시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이 이 조절을 네. 좀 실기해서 지금의 유동성 위기가 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구스러운 상황이에요. 어쨌든 위기가 발생했는데 네. 여기서 12월 1일자로 양적 긴축을 풀고 바로 한 열흘 있다가가 12월 FOMC거든요. 네, 네. 그때 그럼 다시 양적 완화를 해? 이거는 너무 좀 창피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저희들도 좀 주목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인지상정, 그러니까 사람의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12월 FOMC에서 바로 양적 완화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예. 금리 인하도 지금 안 해준다고 하고 네, 있는데 네. 근데 이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사실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물가에 대한 예, 차원이 예, 큰데 네. 이 양적 완화 같은 완화는- 경우는 물가를 크게 건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긴축을 해오던 연준이 예,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푼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왜 그 결정을 한 달 먼저 하지 못했어? 라는 질문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은가요? 연준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제가 만약에 의장 입장이면 좀 고민이 되죠. 아, 그래요. 자, 혹시 이건 그냥 여담일 수도 여담도 아니죠. 캄보디아 범죄 수익 압류가 비트코인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요거 같은 보셨어요? 경우는 네. 어떻게 얘기가 됐었냐면요.
미국이 이 캄보디아 이 범죄 수익에 대한 압류를 네.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네. 비트코인을 빠른 속도로 현금화를 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돌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뭐 정설로 확인된 바는 없고 다만 이런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많은 비트코인이 매물로 나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 심리에는 또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네. 요거는 약간 해프닝으로 봐야 루머라도 되지 심리에는 약간 영향을 줄 수 그렇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저건 어떻습니까? 그 반감기 사이클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거는 뭐 이제 제가 완전히 그 아주 정설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개인 의견을 얘기하자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우연히 음. 시기적으로 좀 겹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인 자체는 네. 그 레포 시장, 미국의 단기 이 금융 시장에서의 유동성 긴축이 네.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자산들에도 다 흘러 넘치고 있거든요. 이 영향성이. 그런 와중에 이제 코인이 워낙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하락한 것이고 네.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것이지 네. 반감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지만 역시 이것도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이 캄보디아 범죄 수익 압류 같이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를 좀 안 좋게 얘기할 수 있죠. 4년 됐으니까 네. 떨어질 때가 됐다. 지난번 반감기가 언제였죠? 24년 아니에요? 24년 반감기인데요. 네. 요 반감기가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반감기 이후에 한 네. 1년 반까지가 상승기고 네. 그때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패턴이 나타나는 게 네. 사실은 이제 공교롭게도 네. 올해 10월, 11월이다 보니까 네. 시기가 겹쳤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2017년인가 그때 반감기 앞두고 엄청 올랐다가 그 다음에 75%까지 빠졌다. 그런 그렇죠. 얘기까지 꺼내는 게 지금 공교롭게도 이렇게 시기가 맞물려서 그렇게 해석들을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이클론을 믿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5만 달러 선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그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성적인 판단인 것 같지는 않아서 네. 4년 주기로 이게 움직여야 되는 이유는 사실 근데 없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성만으로 가진 않을 때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네. 미치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하기는 그래요. 어렵습니다. 혹시 고래들의 보유 물량 매도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요. 고래라는 네. 거가 어떤 건지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저희 바다 생물 중에 덩치가 제일 큰 게 상위 포식자 고래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서 네, 네. 이 분량 가지고 있는 보유량에 따라서 네. 전자지갑을 분류를 합니다. 네, 네. 6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한 개도 안 갖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새우라고 분류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10,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게 고래 중에서 가장 큰 고래로 분류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데이터로 나오는 거니까요. 네. 사실 이 10,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들은 올해 초 작년 말부터 계속 이미, 팔았었습니다. 1년 내내. 네. 그래서 이 매도 압력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ETF 매수 물량 네. 그리고 DAT 기업의 매수 물량이 사실은 받쳐주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셨어요. 근데 요 이제 밑에 받쳐주던 친구들이 포기하고 빠지니까 이 매도 물량이 이제 넘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혹시 고래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그게 이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 차트 같은 거를 웨일 확인할 수 알라트 같은 거? 네, 웨일 얼러트 같은 거는 이제 아주 뭐랄까요? 1차적인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얼마만큼의 자금이 이동했다를 네. 알려주는 서비스고 네. 뭐 좀 이게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네. 글래스노드라든지 아니면 크립토 퀀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시면 네.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때 이제 가상자산, 특히 이제 비트코인에게는 큰 호재가 있을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고 했는데 시장의 기대만큼의 호재는 좀 아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업계에서 기대했던 거는 이제 전략 자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보통은 전략 자산을 다 샀거든요. 미국이.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좀 살려나 보다. 근데 보통 이제 미국 정부가 사게 되면 네. 다른 나라들도 조금씩 사니까 네.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지 해서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가파르게 올랐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직접 사진 않겠다. 미국이 이제 더군다나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쓸 돈이.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까지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겠죠. 어쨌든 그 실망감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내려갔다가 네. 올해 중반부터는
비트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 왜냐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면 예. 비트코인 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 압력 받게 되거든요. 많아지면 상승 압력을 받아요? 그렇죠. 시장이 파이를 나눠 갖고 이런 게 아닌가요? 시장의 파이를 나눠 갖는 측면도 있는데 네. 지금 비트코인을 전송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용도가 지금 겹치진 않고요. 아하.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코인을 사고 팔 때, 네. 그리고 파생 상품 시장에서 숏 포지션, 롱 포지션 잡을 때 증거금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둘은 약간 이제 공생 관계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네.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이 되게 되면 네. 당연히 비트코인도 더 많이 가격이 그렇게 보면 올라가겠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비트코인 시장도 더 좋아질 거라고 또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올해 내내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네. 뜻하지 않게 올해 이제 10월 달에 다시 이제 지정학적 위기 둘이 이제 중국과 관세 협상이 네. 다시 재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네. 그리고 또 B2가 그렇게 많았을지 몰랐는데 네. B2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어서 지금 디레버리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유동성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실각하거나 아니면 이 중간 선거가 내년 10월에 있잖아요. 네. 네. 그때 거기서. 굉장히 대패하지 않는 한 네. 아마 스테이블 코인 정책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의 하락은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하단을 좀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더 끝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하단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세계에서 비트코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인데요. 네. 여기 평균 이제 보유 매수 단가가 한 7만 5천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평균 보유 단가 네. 계속 이제까지. 그렇죠. 네. 전부 다 해서 네. 지금 60만 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그렇군요. 거고요.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이 2,100만 개인데 네. 이 기업 혼자서 60만 개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유 단가가 7만 5천 달러예요. 네네. 그럼 지금보다 10,000달러만 더 내려가면 네. 이제 지금 그때부터는 8만 3천으로 떨어졌어요. 아까 8만 4천이다가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마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충격적인 뉴스가 네. 월가의 어떤 이제 투자 구루 중에 한 명이 비트코인 가격이 더 내려가서 비트코인 이 가지 많이 갖고 있는 스트래티지가 항복 신호를 보내면 미국 정부가 그걸 매수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센티멘트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7만 5천 달러가 깨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선택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보유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보험적으로라도 네. 좀 매도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이 기업이 실제로 매도를 한다라는 결정을 내리면 그러면 시장이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엄청 커질 비트코인 가능성이 그동안 있죠. 올라타지 못해서 고민했던 분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갈 수는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이게 비트코인이 처음에 올라가게 됐었던 본질적인 어떤 가치 그런 부분에 좀 심대한 타격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모든 자산에 투자할 때 그래요. 사람들이 내려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내려갈 땐 두려워서 못 하는데 올라갈 때 추세적으로 전환이 있을 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목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수익이 있을 거라 거의 믿음에 가까운 확신이 있어야 가는데 어느 정도로 그러면 상단이라기보다 앞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큰 틀에서 말씀을 끝으로 해주세요. 네. 원래 제가 전망했던 거는 예. 연말 전망을 16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망은 네.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네. 근데 저는 이게 내재적인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가치 전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시기의 문제이고 그 선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는 각자의 몫이고요. 그렇죠.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죠. 네. 워렌 버핏의 주주 서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그 워렌 버핏의 주주 서한을 통해서 그가 던져온 어떤 메시지 이런 것에 네.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주주 서한이 무슨 의미인지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지 예, 궁금해요.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마지막 주주 서한이에요. 글쎄요, 예, 그렇게 버핏이 됐네요. 이제 나이가 95세고 95세. 예, 70년대 초반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첫 주주총회를 했고 그때 뭐 참석 인원이 대략 한 10여 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올해까지 계속 했으니까 이제 2025년도까지 해서 그 자본주의의 우더스톡, 그 1960년대 락큰롤 문화라든가 히피 문화, 젊은이의 이런 그 어떤 사회 반항적인 모습, 그렇지만 굉장히 축제의 모습에 가까웠던 그걸 네. 빗대서 자본주의 우드스톡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정신을 상징하는 축제의 장으로 불리기도 했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항상 버핏은 자신의 파트너 그 몇 년 전에 작고하셨죠. 찰리 먼거와 더불어서 이제 그 청중들에게 증문즉답 법륜 스님처럼 네. 그 증문즉답을 해서 그런 내용도 굉장히 유명하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 이제 버핏이 쓴 마지막 주주 서한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책이 아니라 마지막 주주 서한이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했고요. 네. 첫 시작하는 문장도 나의 주주 동료들에게 이 책에서는 어떤 자기의 보통 투자 성과나 뭐 어떤 종목이나 수익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런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마하란 동네에서 태어나서 살아와서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어떠 보면 한 인간의 성공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다음에 위대한 삶이란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삶의 가치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당연히 기부에 대한 얘기도 여기 많이 나와요. 근데 기부에 대한 얘기는 원체 많이 나와서 오늘은 제가 소개 안 하고 네. 그리고 좀 주로 워렌 버핏이 바라봤던 어떤 삶의 철학이라든가 태도 이런 것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그 버핏은 평소 자신을 얘기할 때 로또로 맞은 사람이다. 네, 이렇게 난소 또- 로또죠. 예. 네. 난소. 그 여성의 난소. 예. 난소 로또.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거가 맞는 얘기인지 좀 궁금해서요. 예, 네. 그 버핏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네. 어떤 일의 성공에는 항상 능력과 행운이 결합을 해야 돼요. 때로는 행운이 더 중요한 것 그쵸.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07 기사 뭐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주변에서도 보시지만 이렇게 네. 행운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좀 겸손해요,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어떤 일의 성과가 나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해졌다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좀 나쁘게 오만하다고 그러나 그런 것을 풍길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 자체를. 그래서 버핏은 이제 사실 이 내용은 이 요번 주주 서한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인생의 엄청난 성공이 네. 굉장한 행운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저는 1930년에 건강하고 네. 상당히 지적이며 백인 남성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로또 그 그쵸. 말씀이시군요. 왜냐하면 백인이었잖아요. 1930년대. 네. 흑인들은 참정권도 없었어요. 그 당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남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들 얘기합니다. 내 여동생들은 나와 비슷한 지능과 나보다 더 좋은 성격을 가졌지만 이들에게는 나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 시절에. 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책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된 것, 큰 성공을 거뒀던 거는 이제 복리라는 얘기를 하죠. 복리. 네. 그러니까 버핏은 복리에 대해서 10대 이해를 했어요. 10대.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썼던 그 주주서한 보고서에 보면은 무드셀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사람이 네. 무드셀러잖아요. 무드셀러. 969세. 네, 네. 맞죠? 969세. 그 뭐냐면은 무드셀러라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부자가 되면 오래 살아야 된다. 왜? 투자 기간이 기니까.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높은 수익률로 오래 살면 네. 그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런 행운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핏이 현재 95세인데 버핏 재산의 절반 이상이 원래 그전에도 엄청 많았지만 네. 진짜 많은 재산은 60대 이후에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나는 10대 시절에 투자를 해서 네. 버핏의 부가 가장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한 것은 60대 이상입니다. 이전에 한번 소개해 주셨던 것 같아요. 버핏이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 가서 무슨 책을 읽은 후에 맞습니다.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그때 깨닫고 이른 나이부터 예.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 해주지 않으셨나요? 그 유명한 체중계 얘기가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행운의 여신은 또 이 사회의 불평등, 불균형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버핏의 기부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데 네. 이런 문장이 나와요. 행운의 여신은 변덕스럽고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히 불공평합니다. 네. 많은 경우에 우리 지도자들과 부자들은 자신들의 목보다 훨씬 더 많은 행운을 받았지만 수혜자들은 이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습 상속자들은 네. 자궁에서 나오자마자 평생의 재정적 독립을 이룬 반면에 네. 다른 사람들은 어린 시절 지옥 같은 삶에 직면하거나 더 나쁘게는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빼앗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네. 이러기 때문에 뭐냐면 행운의 여신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있었다는 거죠. 미국에서 태어났고 네. 백인이었고 남성으로. 남자였고 네. 그리고 또 다행히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일찍 자기가 뭐 투자 세계에도 입문을 하게 됐고 네. 그렇지만 이 행운의 여신이 반대로 작용하는 것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핏의 이제 기부 철학 같은 경우가 이런 행운과 능력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도 깔려 그러니까 있는 행운의 거죠. 여신이 변덕스럽고 지독히 불공평하다는 게 누구한테나 행운이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네. 뭐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버핏이 그렇게 행운이 없는 사람들, 행운이 비켜간 그쵸. 사람들한테 행운이 많은 자기가 가진 그쵸. 부를 예.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버핏이 모양이에요. 이제 같이 벌렸던 운동 중에 네. 이게 뭐냐면 살아생전에 자기 전 재산의 기부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네, 했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버핏이 바라보는 행운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커다란 성공이 자기만의 노력이나 힘만으로 된 것이 그럼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들이 그 행운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맨 마지막에 이제 버핏이 얘기하는 네. 인간이 위대해지는 방법의 그 대목이 또 나옵니다. 그래요. 예. 이제 나이가 95세라고 하셨잖아요. 예. 찰리 먼거 아주 친하게 지냈던 평생의 예. 친구였던 찰리 먼거는 몇 년 전에 이미 예. 작고했지만 이제 조금 더 기대 여명이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예. 나이 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고령자니까 예.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두 가지 정도를 제가 느끼기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오래 산 것도 행운이었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되게 이제 버핏이 위트 있는 글을 잘 쓰잖아요. 네. 노년에 이른 사람들은 바나나 껍질, 자연재해, 술에 취하거나 부주의한 운전자, 번개 등 온갖 위험을 매일매일 피하며 엄청난 행운이 필요하다. 바나나 껍질 와닿아요.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져서 예, 급사할 그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번개마저 네.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행운이 나한테는 따랐고 나는 노화도 늦게 왔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의 신은 싸움에서 인간과의 싸움에서 무패다. 네. 그러니까 나도 늙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늙어감에 대한 수용. 시간의 신은 제가 나이가 들수록 저에게 더 흥미를 느낍니다. 네. 그리고 그는 무패입니다. 네.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그의 점수판에 승리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신은 항상 인간을 이긴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현재 균형감, 시력, 청력, 기억력이 모두 지속적으로 하얀 곡선을 그릴 때 시간의 신이 내 근처에 와 있다는 것을 나는 느낍니다. 네. 이게 사실은 요즘에 이제 안티 에이징 그래가지고 늙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저항하는 그 태도도 많은데 버핏은 이제 굉장히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죠. 사실 이건 말이 쉽지 그냥 이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수용에도 적극적 수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뭐 이 주주사안을 읽으면서 늙어감에 대한 적극적 수용의 태도 같은 거를 뭐 제 나름대로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 다른 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롤 모델 또 친구의 네. 중요성을 얘기했었다면서요. 예. 혹시 이 마지막 주주 사안에도 이런 부분이 담겨져 예, 있습니까? 항상 나와요. 아, 그래요? 버핏이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뭐냐면 당신은 올바른 삶을 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면 자신의 영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롤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수없이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네. 몇몇 훌륭한 친구들로부터 더 나은 행동 방식을 배우는 네. 운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주주서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그거죠. 청소부 아주머니도 회장님만큼이나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다 나은 삶을 살고 있고 누구에게 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네. 배워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럼 거고. 누가 그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버핏은 거기서 이제 자기 친구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유명한 CEO들도 얘기하고 당연히 이제 가장 큰 영웅은 자기 아버지. 네. 자기 아버지를 제일 존경하고 아버지 다음으로는 벤자민 그레엄을 존경했고 그랬겠네요. 네. 그다음에 자기의 형이자 네. 파트너이자 같은 투자가였던 찰리 먼건 네. 얘기 쭉 나옵니다. 이 책에. 그다음에 코카콜라 그 사장을 했던 돈 키노 얘기도 나오고 그들이 내 삶의 영웅이었고 나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친구로 두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들로부터 항상 배우려고 노력을 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성공만 쭉 알려져 있는데 혹시 실패에 대한 어떤 예. 소회를 밝히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와.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실수로부터 적어도 조금이라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개선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여기서 또 그 문장이 나옵니다. 네. 올바른 영웅을 찾고 그들을 모방하십시오. 네. 여기 톰 머피라고 네. 미국 미디어 업계의 거물이었고 버핏과 굉장히 절친했던 뭐 대단했던 경영자인데 톰 머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알프레드 노벨상 만든 네. 그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그 알프레드 노벨의 동생이 죽었을 때 신문사가 혼돈해가 착각을 해가지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오보를 내보낸 거예요. 근데 알프레드 노벨이 그 기사를 보고 네. 자신을 읽은 내용에 대해서 겁에 질렸고 네. 자기의 부고 기사를 본 다음에 내 행동을 바꿔야 한다라고 그 자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버핏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부고 기사에 네. 무엇이라고 쓰이고 싶은지 결정하고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톰 머피가 ABC. 예, ABC 캐피탈, 네, 예, 말씀하시는 캐피탈 거죠? 시티즈, 예, ABC 방송을 나중에 네. 캐피탈 시티즈 합병을 하죠. 예. 네. 그 투자, 자선 활동 그리고 미국 자본시장의 수호자로서 엄청난 존경과 그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인데 예. 그가 말한 삶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철학적 아니면 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이런 것도 좀 써놨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위대함의 본질은 친절과 배려, 즉 누군가를 돕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위대함은 많은 돈, 많은 대중성 또는 정부의 큰 권력을 가짐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수천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든 누군가를 도울 때 당신은 세상을 돕는 것입니다. 네. 친절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또한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합니다. 당신이 종교적이든 아니든 행동의 지침으로써 황금률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네. 즉 친절이 가장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냐면 친절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네. 또 그렇지만 굉장히 돈을 들지는 않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어떤 방법으로든 네. 도울 수 있는 삶을 나가는 것 자체가 그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선 있는 낭비에 거죠. 돈을 넣고 이런 분들이 꼭 많아서 넣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그렇죠. 분인데도 또 남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조금씩 나누는 거 이런 게 예. 우리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예,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예. 되고요. 자 끝으로 하나 더 얘기해 주세요. 그 앞으로의 미국 아니면 뭐 자본주의 시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네. 그 버핏은 기본적으로 낙관론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버크셔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지주회사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버크셔의 거대한 규모는 회사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이지만 운용하는데 제한이 너무 많다. 그래서 향후 10년이나 20년 뒤에는 버크셔보다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내는 회사도 나올 거다. 그렇지. 그리고 또 버크셔 주식도 지난 60년 동안 한 3번 정도 반토막이 났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경영진이 경영하더라도 반토막 날 수 있다. 내가 3번이나 걸 겪었듯이. 네. 그렇지만 그때가 오더라도 절망할 필요 없다. 네. 버크셔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당연히 미국도 일어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미국과 자본주의 체제, 그다음에 버크셔 회사라는 회사의 운명에 대해서 네. 낙관론을 펼치는 문장으로 이제 글을 마무리하고 있죠. 네. 자, 현역에서 물러나는 거장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의 마지막 주주서한 소개해드렸습니다. 미래에셋 투자방금센터 이상은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